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로 보이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제 이름은 이렇게 쓰고요. 올해가 16년째예요. 강의한 지는 16년째 되고, 16년째 된 것 같아요. 처음에 강의할 때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첫 강의가 400명 놓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첫 강의인데 16년 전에 그 400명 중에서 제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가까운 거는 노안 때문에 안 보이고, 멀리 앉아 계신 분들은 근시라서 좀 안 보이고, 네, 거의 다 안 보입니다. 지금은 벌써 그렇게 됐네요. 진짜 엊그제 같은데 30대 중반에 강의를 시작했었는데, 저는 처음 오신 분이 몇 분 계시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겠습니다. 물론 11월, 12월 달에 한 거 반복이 될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저는 헌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헌법. 왜 헌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면, 헌법이라는 법은 그 나라의 최고 법률, 으뜸이 되는 법률, 아버지 법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이 헌법이 있음으로 해서 국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만드는 효력이 이 헌법에 존재합니다. 헌법이라는 법이 있어야지만 국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이 없는 국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있다는 얘기는 헌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없는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헌법은 국가를 창설하는 법이 있고, 국가에서 국가에서 개별적인 법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법률은 결국은 헌법으로부터 도출이 되는 겁니다. 헌법에서부터 모든 법률이 나오게 돼요. 우리 부동산 공시법령도 헌법에서부터 도출이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법은 뭘까요? 여러분 시험 과목 중에서 민법이 있죠? 민법도 헌법에서 도출이 되는 겁니다. 모든 법률은 헌법으로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헌법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국가의 통치 구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의 통치 구조. 이 통치 구조가 헌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헌법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한 헌법에는 국가의 기본적인 권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기본권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두 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다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통치 구조에서 무엇이 뽑아져 나오느냐면, 통치권이라는 권력이 뽑아져 나옵니다. 통치권이라는 권력. 이것은 권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권력이라고 얘기해요. 권리라는 것은 개인이 갖는 겁니다. 권력은 집단이 갖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치권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입법권, 사법권,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행정권. 이걸 통틀어서 통치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통틀어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통틀어서 통치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입법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국회. 그렇죠? 이 사법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법원. 그렇죠? 법원입니다. 여기 행정권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그러면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 통치권은 국가가 갖는 겁니다. 그렇죠? 국가가 통치권을 갖게 돼요. 그런데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국가는 직접 행사는 못하겠죠? 누구겠습니까?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이 행사하게 됩니다.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 그렇죠? 그러면 이 통치권을 국가가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이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대해서 미리 그 정보를 수집하고 등록하고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에게 그 정보들을 공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공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여기까지.
헌법에는 통치권이라는 권력이 헌법에는 통치 구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통치 구조에는 통치권이라는 권력이 뽑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국가는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를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시한다는 얘기는 공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어떠한 매개체에다가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냐면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이 정보들을 수집하고 등록하고 공시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법률 용어가 나오는데요. 지적이라 하면 이건 땅지자예요. 토지라는 뜻입니다. 요 적은 서적할 때 적자입니다. 따라서 지적이라 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서적할 때 적자는 정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지적이라 하면 토지 정보라는 뜻입니다. 토지 정보. 그 다음에 요 공은 공적인, 부는 장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적 공부라 하면 토지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장부, 이걸 지적 공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적 공부를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면 대통령이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왜?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굉장히 바쁘시죠? 그렇죠? 법원에도 가야 되고. 그렇죠? 굉장히 바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법원 이 지적 공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다른 장관은 나오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나오게 돼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디 소속입니까? 행정부 소속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도 굉장히 바쁘세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장관급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주로 어딜까요? 강남이에요. 대부분 장관놈들이 강남에 많이 삽니다. 그러면 왜 바쁠까요? 네, 강남 아파트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주 분주합니다. 굉장히 바쁘세요. 우리 평택 아파트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가격을.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이 역할을 다 맡겨놓습니다. 누구에게 맡겨놓느냐면 지적소관청이라는 관청에게 이 장부에 정보를 담고 있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역할을 다 맡겨놓습니다.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뭐냐면 토지정보라는 뜻이죠. 지적, 토지정보. 그 다음에 이 소는 담당한다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그러면 토지 정보를 담당하는 관청, 이를 지적소관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 정보를 담당하는 관청, 지적소관청. 그러면 이 지적소관청은 구체적으로 누굴 의미하느냐면 시장님, 군수님, 구청장님을 얘기합니다. 지적소관청이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두 개의 법적 지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죠. 보통은. 맞습니까? 주민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됩니다. 그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있어요. 또한 어떤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은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고 상급 국가기관의 임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맞습니까? 어떤 시장님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고 시장, 군수구청장은 상급 국가기관의 지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자는 그 상급 국가기관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따를 필요가 없습니까? 따라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쪽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쪽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네, 여기 힌트가 나와 있죠. 통치권. 통치권은 국가가 갖는 겁니다. 맞습니까? 요 지방자치단체는 통치권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이라는 권력을 갖습니다. 통치권이라는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에게 부여를 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자치권이라는 권력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한 거예요. 권력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여기 자치권이라고 제가 쓰지를 않았습니다. 통치권이라고 써드렸어요. 그러면 이때의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적소관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 구청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도 기출지문입니다.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장군수 구청장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 구청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소관청에게 그 임무를 맡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무를 맡긴다는 것을 법률 용어로 위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민법에서도 나오고요. 행정법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위임이라는 것은 요 위자가 맡길 위자예요. 맡긴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요 임은 임무라는 뜻이 될 겁니다. 임무, 토지 정보에 관한 임무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 임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단체 위임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기관 위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위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시장군수 구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기관 위임을 받았겠습니까? 단체 위임을 받았겠습니까? 힌트, 요 단체는 앞에 지방자치가 생략이 된 겁니다. 요 기관은 앞에 행정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위임은 무슨 위임이겠습니까? 기관 위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때는 위임이 기관 위임이 됩니다. 고급 행정법 이론입니다. 그래서 출제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적용되는 법이 있을 텐데 그 법의 이름이 뭐냐면 공간과 정보는 어디서 나왔느냐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공간, 그 다음에 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길죠? 그래서 공간정보법 이렇게 약칭을 합니다. 공간정보법, 공간정보법 이렇게 약칭을 합니다. 또한 전국토니까 토지죠. 맞습니까? 전국토니까 토지입니다. 토지는 어디에 해당돼요? 부동산. 그렇죠? 부동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로서 우리 시험에서 12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12문제. 그러면 12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은 몇 개를 득점하셔야 되느냐? 12개를 다 득점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11개. 아주 큰 실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10개 밑으로 내려가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올 게 뻔해요. 이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분들은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용어만 익숙하다면 이건 굉장히 쉬운 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다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실수 1개 정도는 할 테니까 11개는 최소한 득점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사들이 막판에 찍는 게 있죠. 거기서 다 출제가 돼요. 이거는 그래서 수업만 안 빠지신다면 11개 정도는 득점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기본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본권. 여기서 보시면 통치권은 힘을 본질로 합니다. 힘을 본질로 하게 돼요. 이거 느끼시겠습니까? 그렇죠? 힘을 본질로 하는 게 통치권이에요. 따라서 국가의 입장에서는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것이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통치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헌법에서 국민에게 통치권이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무기평등의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와 국민은 같은 평등한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기본적인 권리, 기본적인 영역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기본권이라는 권리입니다. 이건 개인이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권리라고 부릅니다. 저쪽은 권력, 이쪽은 권리. 그래서 통치권이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 그걸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 기본권이라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세요. 자유권, 평등권, 또 뭐 있습니까? 생명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권. 또요.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또요. 참정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 기본권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중시되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뭡니까? 돈에 대한 거예요. 돈. 그렇죠. 돈에 대한 기본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재산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재산권. 굉장히 중시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도 돈 벌려고 온 거죠. 네,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재산권 중에서도 굉장히 고가의 재산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 권리예요. 부동산 권리. 예전에 그 서울 강남 삼성동 한전부지 얼마에 팔렸습니까? 12조. 그렇죠. 12조에 팔렸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등록하고 관리하고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들을 공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공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해야 되느냐면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이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해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 등기부에 그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등록하고 관리하고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적으로 정보들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누구냐면 법원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권리라고 되어 있죠. 권리에 대한 최종 판단권은 당연히 사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인 법원이 이걸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법원의 본질적 역할은 뭐냐면 국민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것, 즉 재판하는 것이 사법부 법원의 본질적 역할입니다. 따라서 이 정보를 담고 있는 등기부를 관리할 여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이 역할을 맡겨놓는데 누구에게 맡겨놓느냐면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을 별도로 설치해서 이 등기소에게 그 역할을 맡겨놓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부동산 등기부의 관리 역할은 바로 등기소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규율하는 법이 있을 텐데 그 법의 이름은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법. 이 부동산 등기법은 12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12문제.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6개 정도는 득점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물론 강의는 12개 다 득점을 목표로 해서 요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워낙 어려운 법이다 보니까 절반 정도 득점하신다면 이 법의 역할은 다 한 겁니다. 한 절반 정도. 네.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법도 여기 보시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과목인 부동산 공시법령은 공간정보법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부동산 등기법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몇 개를 득점하셔야 된다고요? 아무리 못 보셔도 10개는 득점하셔야 됩니다. 이건 최소치예요. 최소치. 그 다음에 등기법도 6개 정도는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총 몇 문제입니까? 24개 중에서 16개 정도는 득점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세트로 묶여있는 법이 뭡니까? 부동산 세법이 될 겁니다. 세법은 16개가 출제가 이루어지고 아마도 이거는 10개 정도는 득점하시라고 하실 겁니다. 시험에 합격하시고 업을 여셨을 때 곧장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뭡니까? 세법에 관한 지식이에요. 다른 법은 못 써먹습니다. 아직 안 익어서. 하지만 세법은 곧장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배점은 작지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법을 잘해야 되고
작은 돈을 벌기 위해선 세법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법도 좀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때 이 공간정보법과 이 등기법 이것은 몇 개? 10개. 등기법은 6개. 그런데 강의는 12개를 목표로 진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2개도 가능해요. 12개도. 공부를 좀 하신다면. 그런데 이 등기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가장 여러분들 시험 과목에서 중요한 과목이 민법이죠. 그 다음에 등기법 이렇게 있습니다. 이 민법은 중학교 수학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고등학교 수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학을 잘하면 고등학교 수학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죠. 맞습니까? 근데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이 중학교 수학은 어떻습니까? 껌이에요. 껌. 그렇지 않겠습니까? 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등기법이 10개 정도 득점이 되시면 이 민법은 아마도 35개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법은 민법 때문에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수업에만 빠지지 않으시면 시험 직전에 이제 특강이나 그런 거 갖고 해결이 돼요. 근데 이거는 아예 해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5월달까지는 1, 2차 과목에 치중하시고 괜죠? 5월까지는 1차 과목에 보통은 치중을 하십니다. 그런데 2차 과목은 언제 합니까? 6월부터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등기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6월달부터 6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법책을 딱 펼쳐봤어요. 공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깜깜해요. 그냥 그러면서 한 며칠 공부하시다가 등기법 그냥 접자. 그래서 요것과 요것으로 합격하자.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결정을 하십니다. 막판에 등기법을 하신다면 등기법 아예 포기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기법은 민법을 위해서라도 1월부터 하셔야 됩니다. 5월달, 6월달부터 하시게 되면 아예 등기법을 포기하시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등기법은 공부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등기법이 10개 정도 득점이 되시면 민법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목의 특성 자체가. 그럼 이제 몇 가지를 확인하고 갈 건데요. 여기서 요게 궁금하시겠죠? 요거. 전 국토에 관한 정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토지의 표시. 두 번째, 소유자에 관한 정보. 요 두 가지가 바로 전 국토에 관한 정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습니까?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얘기합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라 하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얘기해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얘기합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처음 오신 분들은 반드시 이걸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 지, 지면, 경, 좌표 이렇게 암기를 하십니다. 왜 이걸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냐면 전 국토에 관한 정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뭐겠습니까?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게 중요 정보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공간정보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부수적인 정보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자는 소유권자를 얘기하겠죠. 맞습니까? 소유권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권리에 관한 정보가 됩니다. 권리에 관한 정보는 주로 공시하는 정보가 지적공부가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자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하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수적 정보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에 등기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네, 다시요. 여기서 중요 정보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라고 했죠. 소유권자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하게 됩니다. 이게 등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공시 정보예요. 그러면 등기부의 소유자와 이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찍으세요, 그냥. 네, 등기부가 중요 정보이기 때문에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여하간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부수적 정보, 지적 공부에서는 부수적 정보, 중요 정보는 바로 요것이 됩니다. 요것 때문에 지적 공부가 존재하는 것이고 공간정보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토지 표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지, 지면, 경좌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에 전 국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조사의 방법으로 수집하는 경우도 있고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이렇게 6가지였죠. 이때 위에 3가지는 조사의 방법으로 수집하는 것이고 요 아래쪽 3가지는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소재, 지번, 지목은 조사, 면적, 경계, 좌표는 측량. 면적, 경계, 좌표값은 대단히 정밀하게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한 기구를 사용해서, 이때의 기구는 측량기구입니다. 기구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수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은 조사, 면적, 경계, 좌표는 측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적, 경계, 좌표가 나오면 그 즉시 측량과 연결시켜야 돼요. 면적, 경계, 좌표, 측량. 측량하면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때 이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정보죠. 토지 정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적. 맞습니까? 지적. 그러면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하는 요 측량은 무슨 측량이라고 얘기할까요? 지적 측량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지적 측량. 그렇죠. 측량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측량이 있고 지적 측량이 있습니다. 이 일반 측량은 강에 다리 놓을 때, 높은 건물을 세울 때 정밀하게 세워야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그때 하는 측량이 일반 측량이에요. 일반 측량. 건물 세울 때, 다리 놓을 때. 그렇죠. 그런데 이 지적 측량은 뭡니까? 토지 정보를 수집하는 측량입니다. 맞습니까? 일반 측량과 지적 측량에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측량은 지적 측량이 될 겁니다. 그렇죠.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하는 지적 측량.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소유자의 신청.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죠. 따라서 토지에 관해서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 관심이 많은 자는 누굽니까? 소유자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등록을 신청할 권한을 소유자에게 부여합니다.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 지적공부의 정보를 등록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때는 국가기관은 즉 지적소관청은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요? 통치권을 행사해야 될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청이 없을 때는,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는 방치할 수는 없고 그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원칙은 신청이지만 신청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지적소관청은 등록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직권으로라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적공부가 나오는데 지적공부를 좀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지적공부는 토지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장부, 지적공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적공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지적공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지적공부. 요 가짜가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시자는 본다 시자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불가시적 지적공부.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이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를 얘기합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니까 모니터에 띄우기 전까지는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드디스크에 담겨져 있는 동안에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불가시적 지적 공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 공부를 얘기합니다. 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 공부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시킨 것을 멋있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하고 저장된 지적 공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시적 지적 공부, 즉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 공부. 이게 뭐라고요? 불가시적 지적 공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장 형태가 있고, 두 번째, 도면 형태가 있고,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가시적 지적 공부가 있는데 여기서 대장이라는 문구는요. 국가기관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라고 했죠. 장이라는 것은 장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장 형태의 장부라면 국가기관이 만든 뭡니까? 장부라는 뜻이에요. 국가기관이 만든 장부. 그런데 이 대장 형태는 전부 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그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장 형태의 장부는 대부분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 다음에 도면 형태의 장부, 이 도자는 그림 도자예요. 면은 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루어진 지적 공부를 도면 형태의 지적 공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대장 형태의 지적 공부는 원래는 두 가지 지적 공부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토지 대장, 또 하나는 임야 대장. 그래서 이 대장 형태의 지적 공부는 두 가지 종류만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면 토지 대장은 뭐냐면 토지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만든 장부, 임야 대장은 임야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만든 장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은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 지적 공부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적 공부입니다. 다른 지적 공부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따라서 이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은 종이로 만들어진 국가기관이 만든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문자로 구성된 국가기관이 만든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에요. 모든 지적공부 중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공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이 되면서 복잡한 토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토지들이 나타났냐면 여기 토지가 있는데요. 소유자가 A, B, C, D 쭉쭉쭉 10명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에는 생각을 못했던 토지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들은 대장 갖고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글자로 이루어진 장부를 또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공유지 연명부라는 장부입니다. 여기서 공유라는 개념은 민법에서 공부하실 겁니다.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할 때 공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유지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공동소유 토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공동소유 토지는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죠. 맞습니까? 한 명이 아니죠. 따라서 여러 명의 소유권자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별도의 장부로 만든 것이 바로 공유지 연명부예요. 공유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들의 이름을 연속해서 등록한 장부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공유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들의 이름을 연속해서 기록한 장부, 이를 공유지 연명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서 주거 생활을 하죠. 절반 이상이 됩니다. 이때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구분건물이라고 불러요. 구분건물. 이 구분건물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구분소유권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구분건물 소유권자, 구분소유자는
이 대지를, 이 토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라고 불러요. 요 대자는 기초대자입니다. 기초대자. 요 지자는 땅지자겠죠. 그럼 대지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초가 되는 땅이란 뜻이에요. 기초가 되는 땅. 그러면 뭐의 기초가 되는 땅이겠습니까? 건물의 기초가 되는 땅을 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지는 건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구분 소유권자는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들어보셨습니까? 민사특별법이라서 민법에서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그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 소유권자는 대지 사용권을 가져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대지 사용권은 어떤 권리를 의미하느냐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이러한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지 사용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입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입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될까요? 건물 등기부에 기록이 될까요? 당연히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토지 등기부에 기록된 대지 사용권이 건물 등기부에도 기록되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그 즉시 대지 사용권이라는 이름은 이제 버리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다시요. 이 대지 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이거는 소유권이니까 갑구에, 이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대지 사용권이 건물 등기부에 기록되는 즉시 사용이라는 문구가 빠져버립니다. 그때는 대지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대지권을 등록한 장부가 뭐라고요?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대지권 등록부라고 불러요. 이거는 특수한 성격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두 가지 지적 공부만 있었는데 두 개가 추가가 된 거예요. 특수한 토지에 대한 정보로서. 그러면 이 네 개가 전부 다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입니까? 아닙니다. 두 개만 완전한 형태의 장부예요. 뭡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만 안전한 형태의 장부입니다. 이때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지적공부가 있는데 그것을 지적도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있는데 이를 지적도라고 부릅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있습니다. 이를 임야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면 형태의 지적공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그림 형태의 지적공부는 두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그림 형태의 지적공부 있느냐? 없습니다. 이건 특수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요. 이건 있겠습니까? 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면 형태의 지적공부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되셨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셔야 되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생긴 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토지가 있어요. 이때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경계라고 부릅니다. 경계. 요것도 경계가 됩니다. 토지의 경계. 그런데 이 토지의 경계가 만나는 점을 경계점이라고 불러요.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을 경계점이라고 부릅니다.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 경계점.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 경계점.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 경계점 이렇게 불러요. 다시요. 경계점이라 하면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이 경계점입니다. 맞습니까? 이때의 경계는 직선입니다. 직선. 즉 선이에요. 직선이라는 것은 그림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죠. 선이니까 그림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이 경계점도 당연히 그림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림으로 표시되는 장부는 뭡니까? 도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보시면 경계점은 뭐로 표시된다고요? 그림. 그림으로 표시되는 장부는 뭡니까? 도면. 도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없네. 좌표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 이 그래프는 이쪽이 X 그래프고 여기가 Y선이에요. X, Y.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한 거와 차이가 납니다. 세로가 X, 가로가 Y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100, 200, 300, 400, 100, 200, 300, 400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부여된다고 할 때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좌표가 200, 100, 200, 100 맞습니까? 여기는요 100, 300 여기는요 300, 300 중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죠? 네. 여기는요 500, 1, 2, 3, 4 4네요 400, 얼마입니까? 300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뭐냐면 경계점을 좌표값으로 전환시켜서 그 좌표를 등록한 장부가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다시요. 경계점을 좌표로 전환시켜서 이 좌표값을 등록한 장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러면 원래의 내용은 경계점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좌표로 전환시켜서 좌표로 등록됐다 그랬죠. 그러면 표현된 형식은 뭡니까? 좌표값이에요. 맞습니까? 이때의 경계점은 그림일 테고요. 그림은 원래는 어디에 등록되는 겁니까? 도면. 따라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내용은 도면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면의 내용. 그런데 뭐로 등록을 했습니까? 좌표값으로 등록했죠. 좌표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숫자는 문자입니다. 따라서 뭐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겁니까? 문자로 전환시켜서 등록했죠. 문자는 뭡니까? 대장에 등록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 좌표는 문자이니까 바로 대장의 형식으로 등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면의 내용을 대장의 형식으로 등록한 장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따라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장과 도면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은 뭡니까? 도면. 형식은 뭔가요? 대장.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중간적 성격의 장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시적 지적 공부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는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 공부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만들게 돼요. 그런데 이걸 컴퓨터 파일로 전환시킨 것은 따로따로 만들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왜? 하드디스크 하나에 수만 장의 신문이 다 들어가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서 그냥 하나로 봅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는 총 몇 개입니까? 7개 플러스 하나 8개의 지적 공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최근 5년 동안에 2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지적 공부는 총 몇 개라고요? 8개. 외우고 가겠습니다. 가시적 지적 공부는 요거 위주로 외우셔야 되는데 요거 위주로 가시적 지적 공부는 7개죠. 그 중에서 대장 형태 4가지, 도면 형태 2가지, 2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대장 형태 4가지 외우겠습니다. 뭡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보, 대지권 등록부. 그 중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는 요겁니다. 도면 형태 2가지, 지적도, 임야도. 2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왜 안 떠드세요? 입으로 떠드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용어가 익숙해집니다.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있는 거와 체화가 된 것은 다릅니다. 체화가 되는 것은. 보통 강사들이 여기 나오는 거 굉장히 처음에 떨렸겠죠? 그게 없어지는 시점이 몇 년째일 것 같아요? 1년이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안 없어져요. 저는 5년 걸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체화될 까지는 자꾸 입으로 떠드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공간정보법 10개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떠드셔야 돼요. 다시요. 대장 형태 4가지, 토대, 임대, 공유지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형태 2가지, 지적도, 임야도. 2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렇죠. 이제 여기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을 다 보신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척추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신 거예요. 이걸.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세 번째부터 세 번째 강의 진행할 때 지금 첫째 날이죠. 보통 우리는 5주 정도 할 거예요. 한 번은 보강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날에 이 등기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제 공간정보법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쉬운 법인 공간정보법. 그래도 우리 법은요, 통치권에 관련된 법이에요. 통치권.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동산 공법이 있죠. 공법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행정권에 관련된 법이에요. 레벨이 다릅니다. 레벨이. 공시법령과 이 공간정보법과 레벨이 달라요. 우리 공간정보법은 여기, 부동산 공법은 여기, 행정권. 근데 강의하시는 강사들은 또 레벨이 다르죠. 네, 공법 선생님들은 대단히 대접을 받는데 우리들은 네, 좀 그래요. 네.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공간정보법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